지금 여러분 세상이 깜짝 뒤집어져도 모자랄 만한 일들이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해괴하고 기괴한 일은 마치 별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가장 핵심적인 인사 몇 군데를 하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내일이죠. 내일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를 하고 거기에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올라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씨까지 뭐 이러저러한 구설들이 대형으로 터져나오고 있는데 세상이 조용합니다. 심지어 거기에 해당되는 녹취까지 너무도 생생하게 그냥 다 음성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도 국정원 기조실장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이면 한때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자리 중에 한 자리입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이란 자리가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 국정원 기조실장 뭐 이런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국정원 기조실장을 상대로 해서 호통을 치고 내 아들 어떻게 됐냐고 따져 묻고 했던 그 여인의 녹취가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그 앞에 절절기는 기조실장은 아이고 다음 경력사원 때 저희가 알아서 아드님 모시겠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이죠. 또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도대체 대학 때 친구하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저축은행 사주라는 사람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이 사람이 말이죠.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 여러분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2부장이면 여기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뭐 기업인들이나 또는 뭐 고위공직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2부장이었던 이 사람이 도대체 저축은행 사주하고 무슨 관계에 있길래 자기 대학 때 친구를 동원해서 저축은행 사주가 BIS 결제 비율이라고 그래서요. 국제 결제은행에서 그 자기 자본 비율을 일정 높여야만 되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모든 그 금융권 은행들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최저 한도가 8%가 그렇습니다. 그가 만약 아래로 떨어지면 은행은 내부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이제 어떤 시점까지 그 돈을 채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뭐 그 저축은행 사주가 빌리려고 하는데 그 돈을 15억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오광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2부장이 자기 대학 때 친구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대출? 살다 차명대출이란 말은 또 처음 들어봅니다. 그것도 은행 사주한테 돈을 필요한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드라마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봤던 그 넷플릭스의 어떤 이 관련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것이 우리나라 네로라는 검사 간부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2부장이 자기 은행 그 사주인 친구를 위해서 BIS 결제 비율을 맞추려고 자기 친구를 동원해서 15억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또 갚는 과정에서 여러분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고 그래도 돈이 끼어드는 순간 뭐가 생긴다? 그렇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네가 갚을 돈이니 내가 갚을 돈이니 은행 사주가 갚을 돈이니 뭐 복잡한 얘기 가면은 이제 친구의 우정은 깨지고 어디로 간다? 법원으로 가는 거죠. 법원에서 판결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돈을 또 이 오광수 특수 2부장은 무죄. 그다음에 그 친구 당신이 그건 책임져야 될 돈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그게 넘어가고 그 사이에 오광수의 처 되는 그 여인은 또 뭐 무슨 집을 자기 처가에서 물려받은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바로 그 저축은행 차명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그 친구 명의로 부동산을 또 차명 등기를 해놓고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는 그 차명 부동산은 또 신고를 안 하고 이거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나라 모든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서 가려내는 일을 한 총책임자가 바로 민정수석입니다. 민정수석 밑에 바로 있는 가장 중요한 비서관이 뭐냐? 공직기강비서관, 부정부패 방지 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비서관을 여러 명 둘 수 있잖아요. 민정수석 밑에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게 민정수석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민정수석 오광수라는 사람이 차명으로 돈을 빌리게 해는 그런 브로커 역할을 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은행에서 차명으로 15억을 빌리는데 브로커 알선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돈을 나중에 갚는 과정에서 네가 갚아라 내가 갚아라 뭐 이런 다툼이 생겨가지고 뭐 대학 때 그 뭐 친구라는 그 사람하고 소송까지 벌여가지고 법정 다툼이 있었다. 그 와중에 그 사람 와이프 되는 사람은 또 뭐 차명으로 뭐 물려 처가에서 뭐 집과 토지 이거를 뭐 그 사람 명의로 했다가 이제 저쪽에 15억 원의 재산 다툼이 벌어지니까 이 집에 대해서 차명으로 한 이 집에 대해서도 다툼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오광수라는 민정수석의 부인되는 이는 또 그것도 소송을 걸어서 등기를 내 앞으로 옮겨오게 해주세요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도대체 보통 시민들은 머리 골치가 아파서요. 이렇게 소송이 두어 가지가 얽히면은 아니 이렇게 복잡한 소송이 얽히면 그 사람 검사질은 제대로 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실의 3실장 중에 한 사람이죠. 뭐 비서실장, 안보실장, 뭐 이런 실장들이 있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핵심 3실장 뭐 7수석 할 때 3실 그 실장 중에 하나는 유성락 실장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주워 삼키다가 숨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냥 이 수도권 일대에 뭐 없는 게 없더라고요. 아파트, 토지, 뭐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토지, 상가, 오피스텔. 고위공직자라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개인이 재산 증식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 바가 아니죠. 뭐 이런 보통 시민들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고위공직자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고위공직으로 쭉 나갈 일을 그렇게 꿈을 꾼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뭐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 20년 동안 그 부동산 임대 수익을 받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터져 있는데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으로부터 4천만 원을 빌렸는데 아직 안 갚고 있답니다. 국회에 제출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강모 씨라는 사람한테 4차례에 걸쳐서 4천만 원을 빌렸대요. 저는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이른바 빌렸다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보도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빌린 건지 아니면 그냥 받았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은행 계좌를 통해서 받았는지 무엇으로 받았는지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한 것인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라는 걸 썼다고 그래요. 이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금액의 대여 기간은 대여일로부터 5년. 무슨 4천만 원 빌린데 5년 후에 갚는다 이렇게 빌렸네요. 돈을. 연이율 2.5%로 6개월마다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다. 그런데 이 돈만 빌린 것이 아니라 11명으로부터 총 1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지금까지 갚은 돈이 한 푼도 없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에요? 정말 저는 이런 돈을 볼 때마다 너무나 수상쩍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인석 후보자는 2007년에도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과 2008년 총선 등을 전후해 모두 7억 2천만 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이게 보수 정권에서 보수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벌어지는 일이라면 만약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출범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주일도 안 돼서 막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모든 신문이 일면 톱으로 보도할 겁니다. 예전으로 치면은 까만 컷 떠가지고 거기에 백발로 하얀 글씨로 주먹만하게 활자가 이렇게 떡을 칠할 겁니다. 근데 어디 저 사회면에 구석탱이 요만하게들 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이재명 효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지난 수년 동안 이 5개의 재판을 받아오는 동안에 국민들이 너무나 가슴 뛰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거에는 내성이 생겨서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관심도 없다. 뭐 그러려니 하는 것 같다.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거기에 거론되고 있는 액수가 수천억 또는 뭐 총액 하면 1조가 넘어가는 그런 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뭐 1억 몇백만 원 빌렸다느니 뭐 15억 빌렸다느니 뭐 BIS 자본 비율 맞추느라고 뭐 15억을 뭐 차명 대출을 받아 이런 얘기만 들어봤자 이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 지금. 어지간했어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온 세상을 뒤집어 놨다 발칵 이리 없고 저리 뒤엎었던 그 사건들에 국민들이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박테리아가 들어와도 이제 아픈 줄도 모른다. 또 하나는 지금 주식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이 닷새째 주식시장의 화랑입니다. 네. 전고점을 뚫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코스피가 전고점을 뚫었다. 뭐 1년 내 뭐 최고점을 뚫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 쓰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좋습니다. 빨간 기둥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전에 만나 뵀는데 저한테 쓱 하는 말씀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런 뭐 스캔들 저런 뭐 돈 얘기 뭐 이렇게 뭐 아들 취업 청탁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봤자 국민들 귀에 잘 안 들릴 거래요. 왜 그랬더니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만 화랑이면은 오늘 뭐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뭐 이재명 정부 일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정부 일 잘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정당 지지율은 이제 더블 스코어로 앞서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그 윤석열 김건희 효과다. 뭐 이런 말을 또 역설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 사태를 겪어내면서 국민들이 이런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의 그 상처받았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빨간 기둥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것 하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가 막힌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내일 원내대표 선거 투표를 치르는데 거기 후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국정원의 기조실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아들이 말이야 필기 시험도 잘 쳤고 체력 검증도 잘 받았는데 왜 면접에서 떨어진 거야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쪽 기조실장이 납작 엎드려 나중에 합격시켜서 지금 국정원 다니고 있다는 그 아들 문제 이 취업 청탁 예전 같으면 세상이 뒤집힐 일인데 이 보도를 누가 했느냐 MBC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오광수 민정수석 그 뭐 민정수석에 뭐 돈을 뭐 15억 원을 뭐 저축은행 친구한테 뭐 차명으로 빌리고 나중에 집도 뭐 그 사람 이름을 차명으로 뭐 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되찾는 작업을 뭐 법원에 등기를 뭐 싸움을 벌이고 했더니 이 뉴스 누가 털었냐 경향신문. 그다음에 유성락 그 안보실장이 뭐 대출하면 연걸리든 뭐 온갖 뭐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뭐 등등 이 부동산 투기인지 뭐 재산 증식인지 아무튼 이거 했다는 이 보도 누구? 뉴스타파. 뭐 뚜렷하게 뭐가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도대체 왜 이러는가? 왜 지금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 왔던 이런 매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인사를 놓고 집중적으로 이런 폭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쪽 진영 내부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물론 오광수 민정수석이나 위성락 안보실장은 인사 초기 때부터 그쪽 내부에서 말이 많았었지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인사검증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그쪽 내부 진영의 특정 세력들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거꾸로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 건지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듭니다만 콕 집어서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제 원내대표 후보인데 오히려 국정원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 같다. 장난질을 치다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누가 장난질을 치는 겁니까? 지금 서슬퍼런 신임 정권의 출범 초기에 도대체 어떤 간덩이가 농구공보다 더 큰 인간이 있길래 이런 일을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칩니까? 모두가 지금 바람보다 풀이 납작 누워서 서울고등법원이고 서울중앙지법이고 지금 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다 연기하고 뭐 언제 일지 뭐 무기한 연기하고 다 납작 엎드려서 공무원이고 뭐고 다 지금 그러고 있는 복지부동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누가 장난질을 칩니까? 여기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세력은 누굽니까? 민주당 내에서 드디어 이제 장난질이 시작됐습니까? 특히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드디어 언론 매체들은 이재명 정부 인사의 제1호 낙마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호 낙마. 어제 여기에 방송에 출연했던 호준석 아니죠. 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정치권의 그 클리셰처럼 좀 진부하지만 반복되고 있는 레토릭 중에 하나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국면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탈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임 대통령이 탈당 문제가 거론됐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스스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번에도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예전에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자의반 타의반이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에 이러저러한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거취를 뭐 이렇게 표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다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뭐 총리 후보자다, 장관 후보자다 이런 후보자 이름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뭐 신임 정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내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러다가 꼭 본인이 움켜쥐고 있다가 한 3, 4일 참 뭐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너 뭐 신임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 스스로 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스스로 결단이라고 표현된 그런 거취 결정에 있어서 10% 스스로 진짜 스스로 결단은 10%도 안 된다는 것에 제가 가진 전 재산의 10% 걸 수 있습니다. 뭐를 스스로 결단을 해요. 스스로 결단하기는 다 자기 임명권자한테 계속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할깝쇼 뭐 언제쯤 할깝쇼 형식은 스스로 결단이 좋겠지요. 이렇게 다 상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참아봐. 사태가 진정 국면인지 아니면 더 불거질지. 근데 솔직히 말해 여기까지 보도되고 있는 게 전부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또 있어 없어? 그래서 아무튼 오광수 민정수석 얘기가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차명 보유, 부동산 차명 보유, 차명 대출, 부동산 실명법, 공직자 윤리법 모두 그 위법한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데 18기 연수원 동기라는데 글쎄요. 연수원 동기들 이건 참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연수원 동기들 중에서 아주 친밀한 사이가 있는가 하면 뭐 소 닭보듯 아주 멀찍이 있는 그런 사이들도 있기 마련인데 동기생이라는 것 하나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과 끈끈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건 전혀 무리가 되는 말이고요. 민주당 서영교 제가 보기엔 좋지 않다. 좀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보시고 신중하게 찾으시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있고. 황운하 조국 혁신당 특수통인 윤석열과도 근무위원으로 얽혀있는 특수통 개보다 근무위원으로 뭐 얼마나 얽혔겠어요. 이것도 저가 보면 좀 무리가 있는 말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 그러나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해명도 기가 막히다. 오광수 수석의 재산 은닉 의혹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니 기가 막히다. 오광수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어제 방송에 나왔던 호준석 대변인 도덕성을 넘어 불법 여부를 수사받아야 된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실련 오 수석 임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일 모레면은 큰아들 여기 삼천각에서 결혼식도 있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캐나다로 G7 정상회의 옵서버 자격으로 출국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긴밀하게 지금 내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전 같으면 민주당에서 대통령한테 주청을 해서 네? 가령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 당 지도부가 민정수석은 교체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예? 청와대 출장 여의도 출장소가 안 되려면 다른 데는 몰라라. 민주당 내부에서 민정수석은 교체해 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두고 보시죠. 이재명 정부 출범
이때를 맞이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이게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교체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목소리를 내면은 그래 당정관계가 수평이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니고 입 꾹 다물고 그냥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선차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정이면은 그건 여의도 출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지금 대학생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교 막 입학한 사람인데 그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김민석 후보의 아들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입법을 추진했었대요. 야, 그 아비의 그 아들 역시 똑똑한가? 네?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표절 예방을 목표로 하는 교내 동아리를 만들고 중등교육에서 학문의 진실성과 표절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을 써서 제출을 했답니다. 참 똑똑한 아들 줘서 좋겠수다. 김민석 후보자님, 야, 참 똑똑한 아들 두어서 좋겠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지금 이게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비가 되는 김민석 의원이 아니 글쎄 이걸 직접 입법을 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이었고 공동 발의자 명단에 김민석 의원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냐? 2023년 11월.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이건 뭡니까? 이게 야 이런 신종 아빠 찬스가 있습니까? 저 우리 성 PD님 이 작가님 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이든 프랑스든 고삐리 아들이 뭐 동아리에서 법안을 뭐 만지작거렸는데 현직 의원인 아비가 그 법안을 가다가 자기 이름 딱 넣어가지고 네? 법안 발의한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예전에 뭐 아들 뭐 논문을 자기 친구가 하고 있는 교수의 자기 아들 딸 이름을 거기 공동 논문 발제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세상이 시끄러웠는데 그게 있었잖아요. 왜? 문재인 정권 때 고위공직자가 또 고위공직자 뭐 교수 출신 고위공직자가 자기 동료 교수들 그 논문 발표하는데 자기 딸 아들 이름을 공동 제1호 저자로 탁 이름 등재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대학 입시할 때 그 자료를 써서 냈는데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세계적인 잡지에 등재되는 논문을 썼습니다. 뭐 이렇게 스펙 갖추기로 냈는지 뭐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김민석 우리 국무총리 후보자님께서는 그건 뭐 유만부동이네. 그건 뭐 야 겨우 논문 저자 올린 거 가지고 그래. 우리 아들은 입법 발의를 했어 이 사람아. 채널A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한 그 실적 그리고 그게 나중에 입법까지 됐다는 뭐 그런 것들을 대학 입시 뭐 자기소개서 같은데 썼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뭐라고 했느냐? 지원할 때 쓴 정보를 모아보는 중입니다. 정리를 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기억나지요? 저는 기억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대답하기가 무척 조심스러웠겠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겠죠.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답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큰 누가 되는 건 아닌지. 저도요.
예전에 자기소개서,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을 이렇게 코치를 해줘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아들 뭐 소개서 쓸 때도 코치하고 뭐 다른 분 그 자제분들 자기 소개서 쓸 때 자기 소개서는 뭐 두 갈식으로 써라, 구체적으로 써라, 현장 경험한 걸 솔직하게 써야 된다, 아는 데까지 써라, 과장하지 말아라, 뭐 드라이하게 써라, 감정적으로 쓰지 말아라, 뭐 등등등. 얼마나 공을 들여서 쓰는 게 자기 소개서인데요. 대학 입시 때. 그게 기억이 안 납니까? 정보를 모아보는 중에 있다. 모르죠. 정말 기억이 안 나는지도, 정보를 모아보는 중에 있는지도. 아빠하고 상의하고 있겠죠. 어디까지 대답해야 돼요? 채널 A에서 전화 왔었는데.